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동대문 재래시장의 한 모퉁이에서 작은 소년 준호가 작은 테이블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2살 준호는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 보이는 눈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에 3,000원이에요. 직접 만든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준호의 작은 손은 이미 빨갛게 얼어 있었고 가끔 입김을 불어넣으며 차가운 손을 녹이곤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볶이가 따뜻한 국물과 함께 보온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매콤달콤한 냄새가 시장 골목 사이로 퍼져나가며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곤 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이수연은 집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과 싸우며 누워 있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밤마다 일어나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해야 하는 자신의 몸과는 달리 아들이 파는 떡볶이만큼은 제대로 된 맛을 내고 싶어서 몰래 설탕을 조금씩 넣곤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아픈 건 괜찮으니까 너만큼은 제대로 된 음식을 팔아야 해라며 아들 몰래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부엌에서 떡볶이를 만들며 조용히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떡볶이를 팔았고 엄마 인슐린 사야 하니까 오늘은 꼭 다 팔아야지라며 자신에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어른들이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때도 비가 와서 손님이 없을 때도 준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시장 입구 쪽에서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50대 후반의 여성, 대기업 유성그룹의 김영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 상가 매입을 위한 현장 조사차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비서관 과장이 뒤따르며 회장님, 이쪽 시장 상권이 재개발 예정 구역과 인접해 있어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시장 안쪽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어수선한 상점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5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만 보였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계산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영희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정겨운 대화, 그리고 각종 음식 냄새들이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혀진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때 영희의 시선이 멈춘 곳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앞에서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나누어 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준호의 진지한 표정, 또래보다 깊어 보이는 눈빛,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젓가락질하는 모습이 어딘가 낯익은 듯했습니다. 이상하네. 저 아이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손님에게 떡볶이를 건네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그녀에게 강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 과장이 회장님 저쪽 건물 매입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라고 말했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준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느 순간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을 입은 품이 있는 여성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볶이 드셔보실래요? 정말 맛있어요. 영희는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가 영희의 손목에 차고 있는 팔찌를 발견했습니다. 아, 할머니도 이런 거 차고 계시네요. 준호가 순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어요. 은색의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거요. 엄마가 항상 차고 주무세요. 그거 진짜 소중하다고 하시거든요. 순간 영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팔찌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특별 주문 제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5년 전 그 운명의 날이 영희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9살이던 딸 민지가 학교 현장 학습에 참가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며 씩씩하게 말하던 민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날 아침 영희는 급한 회의 때문에 서둘러 민지를 준비시켰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서랍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팔찌를 꺼내 민지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이거 꼭 차고 있어. 엄마가 준 거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 팔찌가 엄마와 민지를 이어주는 특별한 끈이야라고 말하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현장학습 도중 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 25년간 영희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단 한 번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 한복판에서 한 아이가 그 팔찌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5년간 보관해온 민지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었던 분홍색 원피스, 좋아했던 곰인형, 그리고 현장학습 당일 가져간 작은 가방과 똑같은 것들. 영희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딸을 잃었던 그 참담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민지가 실종된 후 영희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미아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아이가 길을 잃고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경찰 수사는 답답하게 진행되었고 목격자도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그 후 25년간 딸을 찾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전단지 수만 장을 제작해 전국 곳곳에 배포했고 TV 프로그램과 라디오에 출연해 딸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고 무당이나 점쟁이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 해외 입양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국제기구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더 나아가 영희는 실종아동 전문 수색재단 희망의 다리를 설립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재산 상당 부분을 투입해 전국 규모의 수색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수십 명의 전문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다른 실종아동들도 많이 찾았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찾아주면서 왜 내 민지만큼은 이라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매년 민지의 생일과 실종일에는 같은 디자인의 팔찌를 새로 제작해 착용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면 이 팔찌를 보고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25개의 팔찌가 쌓여갔지만 딸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파탄났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던 두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갔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했지만 영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민지를 포기하면 진짜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야 라며 끝까지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희는 냉철한 사업가로 변모했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차단하고 오직 논리와 효율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민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 이후 영희는 즉시 비서 강 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출생 기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력을 파악하라고. 강 과장은 영희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평소와 다른 심각함을 감지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수연 34세, 고아원 출신. 가장 충격적인 것은 9살 이전의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5년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에서 기억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당시 경찰 조서에는 이름은 기억하지만 집이 어딘지, 부모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발견 당시 수연이 착용하고 있던 물건 목록이었습니다. 은색 팔찌 1개, 하트 모양 펜던트 부착이라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병원 의료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수연의 진료 기록에는 소화기 기억상실증, 9세 이전 기억 완전 소실, 트라우마성 건망증으로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만 동시에 두렵다고 진술이라는 상담 기록도 있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확신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준호가 시장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검사 기관에 보냈습니다. 며칠간의 기다림은 영희에게 있어 지옥과 같았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회사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인된 봉투를 받아든 영희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25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서류의 첫 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DNA 일치도 99.997%, 생물학적 직계 혈족 관계 확정됨. 피검사자들은 친모자 관계임. 영희는 그 순간 서류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그토록 간절히 그리워했던 민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이름도 기억도 잃은 채 고아로 자라났다는 현실.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지야, 정말 너였구나. 영희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5년간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딸을 찾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수연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영희를 짓눌렀습니다. 영희는 며칠 동안 어떻게 수연에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딸이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다른 삶이 있었고 다른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다가가서 나는 당신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충격이 수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먼저 수연의 일상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호의 아침을 준비하고 떡볶이 재료를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만성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 맞구나라는 확신과 함께 동시에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직접 접근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떡볶이를 사러 온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라고 말하며 수연을 가까이서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 흘렀지만 수연의 눈매와 미소에서 어린 민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25년 만에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소리 톤은 달라졌지만 말끝을 살짝 올리는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더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근처에 병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수연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병원 경험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당뇨 때문에 자주 가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세요. 영희는 그 대화를 통해 수연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인슐린 값이 부담스러워 때로는 주사를 거르기도 하고 정기검진을 미루는 일이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준호 때문에라도 건강해야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라며 쓸쓸하게 웃는 수연을 보며 영희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영희가 조금씩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관심을 보이자 수연은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 왜 자꾸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죠?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조금 부담스러워요. 영희는 신중하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냥 준호가 제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요. 예전에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애매한 설명들이 오히려 수연의 의심만 키웠습니다. 수연은 점점 더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너무 친절한 사람들,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혹시 준호를 데려가려는 건 아니겠죠? 전 이미 한 번 버려진 경험이 있어서 또 누군가를 잃는 걸 견딜 수 없어요. 영희는 수연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었지만 수연에게는 그것이 버림받음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인 상처와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결국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어릴 적 기억나는 게 있나요? 9살 이전의 일들 말이에요.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묻죠? 전 그런 기억 없어요. 그리고 굳이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요. 혹시 그 팔찌에 대해서도? 라고 영희가 말을 꺼내려 하자 수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만해요. 왜 자꾸 제 과거를 캐려고 하세요? 전 지금의 저로 충분해요. 이수연으로 준호의 엄마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저를 찾은 사람도 없었고 기억 속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왜 제 과거에 관심을 가져요? 혹시 준호 아버지 찾으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영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게 아니라고요. 전 그냥 당신이 제가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그 사람 같아서.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전 누군가의 대체품이 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준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특히 상대방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수연에게는 25년간 쌓인 방어막이 있었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전 그냥 박미정이에요. 누가 지어줬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 이름이 제 전부예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거리를 두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넌 내 딸 민지야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수연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수연이 마음을 열 날이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선택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수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준호는 구급차 안에서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깨어나요. 제발 눈 떠요. 하지만 수연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준호는 복도 의자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준호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영희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이 위중한 상태라는 소식을 들은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작은 담요에 파묻힌 채 벤치에서 떨고 있는 준호가 보였습니다. 그 작은 등짝이 어찌나 가여워 보이던지 영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준호는 부어서 빨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정말 위험한 거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린 돈도 없고 기증자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 순간 영희는 모든 고민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 자신을 거부하든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기증할게. 검사 받아보자.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영희와 수연의 적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의료진도 놀라워할 정도로 높은 일치율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이 정도 적합성은 직계 가족이 아니면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영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후 영희가 병실을 찾아왔을 때 수연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세요? 우리는 남이잖아요. 남이 아니야.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연결되어 있어. 당신이 기억 못해도,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이런 관심을 가지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하시는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민지야. 그 말에 수연은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가. 저는 이수연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97% 일치해. 너는 분명히 내 딸이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팔찌도, 내가 발견된 장소도, 실종된 나이도 모든 게 일치해. 수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왜 25년 동안?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민지가 아니에요. 전 그런 기억도 없고 그런 이름도 낯설어요. 저는 그냥 이수연이에요.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 이름이 낯설어도 괜찮아. 그래도 넌 내 딸이야.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손을 움켜쥐며 피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더욱 받아들일 수 없어요. 25년 동안 저를 찾지 못했다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엄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희는 수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습니다. 이해해. 다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해. 일단 수술부터 받자.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수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평생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엄마라고 하시면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영희가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밤 널 생각했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잠들지 못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수연은 계속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장이식 수술은 이틀 후에 정해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영희는 수연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수연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두 사람은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수연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 딸이에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소중한 딸이야.